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이제는 아침 아니면 저녁 때는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여러분들의 여름방학도 이제 끝입니다. 지난 6월 달부터였죠. 그때부터 이제 저랑 같이 한 번씩 공부하셨던 분들은 벌써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부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방학 특집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 콘텐츠, 마지막 우리 방학 특집 에디션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이제 여름방학 취업 준비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사항은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에 몇 가지 퀘스천들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학 콘텐츠 마지막 시간 무엇을 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혁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굉장히 거대한 것 같고 내가 과연 신입사원인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취업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본인의 가장 창의적인 경험을 적어주세요. 본인의 창의적인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파워풀한 콘텐츠가 바로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기업들이 바라보는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은 어떠한 것인지 역시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혁신이 별게 아니구나. 저런 식으로 약간만 변형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천천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고요. 두 번째, 나라면, 내가 저 담당자라면 어떻게 저 과제를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이제 점점 잘 안 먹어요. 왜? 건강 때문에. 근데 내가 탄산음료 담당자예요. 뭐 코카콜라가 됐건 실성사이다가 됐건 그런 담당자인데 나라면 어떻게 이 위기를 풀 것인가?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수학 분석의 외부적인 위협인 거죠. 탄산음료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 이 시장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때로는 작은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인사이트인 거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코카콜라 깜짝 실적 비결은 무엇이다? 미니 포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웰빙 추세로 탄산음료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코카콜라가 그런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면 당연히 코카콜라도 탄산음료의 비중이 높으니까 매출이 별로 나와야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카콜라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니까 코카콜라가 첫 번째 제품 용량을 줄여서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 기피 심리를 공략한 그 배경이 바로 이것이 아주 주요한 전략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사람들이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안 좋잖아. 이거에 관련된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한 소형 마케팅 전략을 편 것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야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걸 조금 줄여주자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나왔던 건데요. 옆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355ml 사이즈인데 옆에 보시면 222ml로 용량을 줄여서 이렇게 조그만 소형 미니캔을 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미니캔이 노린 타깃은 첫 번째, 콜라를 끊을 수는 없어. 탄산음료를 안 마실 수는 없어. 이런 타깃이죠. 근데 두 번째, 건강을 생각하긴 해요.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양을 부담스러워하는 애매한 고객층,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면 안 빠져나갈 이런 애매한 고객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 양이 적은 미니캔을 출시해서 소비자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미니캔은 첫 번째, 고객층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두 번째,
1인당 콜라 소비 자체를 늘려서 판매량이 상승하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라고 하는 부분,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코넬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적정량만을 소비함으로써 일종의 미덕을 수행했다고 믿는다. 근데 일단 적은 양을 소비했으니까 내가 콜라를 이 정도만 먹었으면 나는 좀 미덕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뭔가를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콜라를 조금 더 마셔도 돼. 라는 그런 심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니캔에 조금 더 열광해서 오히려 콜라 소비가 늘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미니캔을 골라서 조금만 마셨다고 생각한 소비자가 별 부담 없이 두 번째 미니캔을 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고요. 캔마다 또 수익성도 미니캔 쪽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캔이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싸서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는 코카콜라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자, 인사이트. 외부의 위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근무를 하실 때 보면 우리 회사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외부적인 조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시적인 환경들이 우리 회사를 괴롭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똑똑하게 대응한 코카콜라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러한 어떤 지금과 같이 얘기한다면 사드 배치에 관련된 중국발 보복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의 담당자라면 타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은 그쵸. 소형 마케팅 전략. 근데 왜 소형을 했다? 건강을 생각해서 탄산음료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만 마셔야 되잖아 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츄에이션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많이 먹는 것 중에서 꼭 필수적인 게 아닌 간식부터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나라면 내가 간식 담당자예요. 내가 식품업체에 있어요. 나라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번에는 정반대네요. 아까는 때로는 작은 것이 정답인데 이번엔 때로는 큰 것이 답이다. 자, 용량 늘려서 매출이 쑥 올라갔다. 착한 과자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라고 하는 중량을 기존의 35g에서 39g으로 늘렸어요. 초콜릿 함량도 높였다고 합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과자 무게만 늘리는 이른바 착한 포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하네요. 불황의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높아진 착한 과자의 지갑을 열고 있다. 그다음에 제과업체들 어땠어요? 과대 포장, 질소 과자라고 하는 얘기도 한때 나왔었잖아요. 이런 오명을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럼 이것을 없애버릴,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착한 포장 마케팅을 하자라고 하는 그 니즈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오리온은 제품 포장재를 개선했고 양을 늘리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10개 제품 중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실제 이게 착한 포장으로 나온 과자들에 관련된 그 사진들이고요. 이번에는 롯데입니다. 제과업계 마스 롯데제과도 증량에 동참했다.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도 증량했고 롯데 자일리톨껌도 증량했어요. 그래서 초콜릿 함량도 높아졌고 자일리톨껌은 한 봉지당 7알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롯데도 마찬가지로 용량을 늘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역시 고객 호응은 컸다. 매출액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착한 포장 프로젝트. 과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과자라고 하는 것을 꼭 사 먹어야 돼? 아니면 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항상 배신했잖아. 포장만 막 컸고 실제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별로 없고 그런 건데 과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소비자와의 또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에 해롭다는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했고요. 실제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조금만 용량을 늘렸는데 이 네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세조 경영학과 교수는 과자 증량은 그렇죠? 저소득 저성장 시대에는 돈의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것이고 초반에 비용은 증가하더라도 과자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저 기업은 많이 주던데 과대 포장 안 하던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증량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표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예요. 저성장 저소득 시대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인 거죠. 즉 어떤 부분은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렇죠? 용량을 늘려주는 것이 때로는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과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논리적 구조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짜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 스파라 브랜드라고 알잖아요. 뭐 유니클로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 근데 요즘엔 좀 상황이 심상치 않죠. 여러분이 담당자예요. 그래서 야, 지금 이 꺼져가는 불씨를 우리가 다시 살려놔야 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혁신적인 전략을 펼치시겠습니까? 자, 스파 트렌드와 결합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어떤 트렌드와 결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웨어 고맙다. 합리적 가격 승부를 했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 성장세가 주춤하던 제조와 유통을 일괄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흔히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이 스파 브랜드가 최근에 스포츠웨어를 선보이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애슬레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패션업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이 애슬레저와 스파 브랜드를 결합시키는 거죠. 즉 스포츠웨어 라인을 내놓은 스파 브랜드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니클로 볼게요. 국내 모델인 이나영 씨를 광고 모델로 쓴 유니클로 스포츠 TV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디자인과 색상을 대폭 늘려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나영 씨가 나왔던 그 광고의 내용이고요. 유니클로 관계자는 국내 모델로 제작한 이 스포츠 카테고리 광고는 처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가 작심 30일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일이니까 작심 30일 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한번 하자. 무엇을 입고? 유니클로 스포츠를 입고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스포츠라인 마케팅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 마니아로 알려진 연예인이 30일 동안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SNS 계정에다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예인이 직접 하네? 그럼 나도 같이 한번 해볼까? 운동을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혼자 하다가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누군가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운동을 되게 잘해서 몸매가 예쁘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흠모하던 그런 연예인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상,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는 그 시스타의 그 보라 씨죠. 보라 씨가 실제 운동하는 이런 모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실제 어떻게 작심 30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뽑아온 거고요. 자, 스파는 소비자가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부담이 없는 가격도 있죠. 우리가 스파 브랜드 하나 사서 보면 몇 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스파 브랜드가 이런 애슬레저와 접목시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전략인 것이죠. 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웨어, 데이즈, 스포츠도 인기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론칭 당시 대비 약 7배나 뛰었고요. 데이즈 스포츠 매출 증가율도 8%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즈 매장 가시면 이마트 가시면 데이즈 매장을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매장에 이제 이렇게 딱 구분돼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매출도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좀 직접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파오 드라이어스라고 출시했는데 출시된 이후에 역시 50%가 다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는 제품입니다. 일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디자인 한 것이 인기 요인이고 역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유니클로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랜드 스파오인데 뭐 드라이어스 해서 유니클로의 뭐 에어리즘과 같은 그러한 성능을 통해서 제품을 좀 소구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지금 스파 브랜드들이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완전 성숙기 시장,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진입하시는 시장들은 그 산업군의 제품들은 거의 다 완전 성숙기 시장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과제를 많이 받으실 텐데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유행하고 있는 애슬레저랑 접목을 잘 시켜서 또 다시 한번 살아남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애슬레저가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니까 스포츠웨어 라인을 평소에 스파가 갖고 있던 장점과 잘 결합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자라고 하는 전략을 펼쳤다라고 하는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황이네요. 자, 올드 피플, 약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명예와 품격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영 피플한테는 굳이? 아직은 그렇지 않대요. 내가 그런데 이 담당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 위에 명예와 품격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몽블랑 아시죠? 펜을 만드는 만년필로 유명한 몽블랑이 펜만 만든다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작년에 디지털 필기구 이어서 올해는 스마트 시계를 선보인 미래 고객을 위해서 파괴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몽블랑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눈 높인 몽블랑,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명품 브랜드 몽블랑은 세계 최고 필기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몽블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검은색 동그라미 하얀 별 모양 아시죠? 그 엠블럼도 산세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블랑 필기구는 특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등 명사들의 애장품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취업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만년필,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몽블랑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필기구 몽블랑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정상을 지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그멘티드 페이퍼라고 해서 종이에 필기를 하면 디지털 기기로 그 내용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는 우리가 그냥 그 갤럭시 노트는 그 태블릿에 그 핸드폰에다가 그냥 쓰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쓰면은 디지털 기기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스마트 시계 몽블랑 서밋 컬렉션도 역시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그멘티드 페이퍼라고 하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몽블랑 서밋 컬렉션 해가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를 같이 갖고 왔어요. 이 기사에 이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퀘스천이 있었네요. 스마트 기기의 시장 반응이 궁금해요. 라고 했더니 네, 어그멘티드 페이퍼, 그다음에 서밋 역시 만들기 바쁘게 팔려나갑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몽블랑 스마트 기기를 소비자들은 좋아할까요? 라고 하는 퀘스천에 전통과 첨단이 결합됐기 때문이다라고 이 대표님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특히 서밋은 그 스마트워치는요, 럭셔리 시계 구성 요소를 적용한 게 적중해서 기존 스마트워치에서 보기 힘든 플러스 알파의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 전통, 몽블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 이미지, 그것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전통적 제품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에 더 주력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왜 그랬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시도를 했다. 최근 20, 30대 고객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 피플에게는 몽블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만 아직 영 피플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몽블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인 거죠. 젊은 고객층이 몽블랑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다른 제품들까지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몽블랑은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인사이트. 전통의 올드함 극복과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이라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이라든지 제품은 거의 다 완전 성숙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래돼 있는 역사가 깊은 이런 제품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퇴색되지 않게 계속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신규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젊은 고객층이 몽블랑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제품까지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홈쇼핑 계속 생각나네요. 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은 누구예요? 보통 40대, 50대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이죠. 홈쇼핑 업계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뭐예요? 다양한 고객층으로 넓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역시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존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층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을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이네요. 지금은 국민 플랫폼이다. 국민 플랫폼인데 하지만 향후가 문제다. 더욱 확고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무슨 내용일까? 한번 보실게요. 자, 편리에 궁극을 달려라. 약간 좀 잘 안 와닿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AI 플랫폼에서 다시 맞붙은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국민 플랫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 AI죠.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음성인식 AI 스피커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검색, 뉴스, 추천, 번역, 쇼핑 등 다방면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웨이브가 이제 나오는데요. 라인과 공동 개발한 AI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된 첫 기기로
일본에서는 사전 예약을 했는데 5일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게 웨이브의 그 런칭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심플합니다. 네이버와 대화가 된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실 네이버와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항상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됐는데 이제 네이버랑 대화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지난달 31일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AI 기술인 네이버 XI를 선보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AI를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98.1%의 적중률로 음란물을 필터링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프로세싱이더라고요. 방대한 이미지를 수집해서 이미지 유형을 분류해서 AI를 학습시켜서 음란의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기술. 단순히 얘네가 네이버라는 회사가 음란 이미지 필터링 하려고 이걸 개발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필두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필터링해내는 그러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내겠죠. 다음에 통역 서비스 팝하고 제가 현대백화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팝하고 지난달 정식 버전을 론칭해서 실제 제가 그 현대백화점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색 기능도 고도화시켰다.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 이제 치는 것도 힘들어. 그냥 사진 찍어서 딱 검색하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렌즈. 궁금한 대상을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불러오면 검색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여기 그렇죠. 검색창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카메라가 바로 그 스마트 렌즈입니다. 연구 성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CVPR이라고 하는 곳에 네 편을 네이버가 인수한 네이버랩스 유럽이 발표했다라고 해서 꾸준히 R&D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AI 스피커, 웨이블, 그다음에 음란물 필터링하는 XI, 그다음에 통역 서비스 팝하고, 그다음에 검색 고도화하는 스마트 렌즈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네이버가 생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 두는 거죠. 어디 가지 못하게.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카카오로 갈게요. 카카오는 항상 뒤늦게 뛰어드는 것 같아요.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카카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의 AI 플랫폼은 카카오 아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여러 분야에 접목해서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AI 기술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이라고 카카오 아이가 하네요. 그래서 카카오톡 치즈, 보이스 치즈가 지금 바로 카카오 아이가 적용된 그런 기술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개인화된 스티커를 제작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여러분들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카카오톡 치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보이스 치즈에 관련된 내용.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AI 스피커 카카오도 나옵니다. 카카오 미니라고 하네요. 작지만 다양한 기술과 편의 기능 또 카카오 서비스와의 연계 기능을 강점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해서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심플하고 그래서 카카오 미니가 조만간 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멜론으로 음악 듣고 있고 말 한마디로 카카오 택시도 호출할 수 있고 카카오가 하고 있는 오토 서비스를 다 내 음성 인식 그 AI 스피커로 다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뉴스 추천 알고리즘 루빅스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카카오 아이를 활용해서 카카오톡 치즈, 보이스 치즈, 그다음에 카카오 미니 같은 서비스도 카카오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회사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AI 기술을 적용해서 하고 있냐?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데이터냐? AI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줘야 되고 자꾸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최첨단의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가정 내에서는 무엇입니까? AI 스피커를 컨트롤 타워 삼아 다른 가전 등과 연동하려고 계획 중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 내에서의 최고 뭐 베스트 원 아니면 어떤 뭐 그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힘센 어떤 그런 AI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뭐 냉장고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냉장고의 자리를 이 AI 플랫폼, 음성인식 플랫폼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뭐 최근 분산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자동차랑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제네시스 G70의 음성인식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카카오와 같이 개발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퀄컴과 손잡고 클로바 기반의 AI 플랫폼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양사의 그 가장 강력한 플랫폼 회사 두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누가 빨리 데이터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AI 생태계를 확장시키느냐가 가장 커다란 이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이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함이다.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한 어떠한 노력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빨리 데이터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AI 생태계를 확장시키느냐. 결국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판을 누가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6번째 상황입니다. 자, 트렌드가 공유경제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타개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완성차 업계의 공유경제 분투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트렌드 얘기하면서 이제 공유경제라고 가고 있다. 바이바이 센세이션으로 인해서 그게 관련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랑 꼭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혁신적인 모습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도 완성차 업체잖아요. 카시어링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카시어링 서비스 딜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드는데 과연 이 딜카라고 하는 것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다음 달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도권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딜카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됐는지, 기존의 소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무엇이냐? 딜카는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소카 그린카는 어때요?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딜카는 갖다 준다고 하는 점이죠.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자, 앱을 설치한 뒤에 내가 어디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 현대캐피탈에 가장 가까운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해서 그쪽에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반납 장소, 반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납 장소는 차를 받은 장소와 역시 같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짐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차고지가 멀어서 내가 소카를 딱 등록을 했는데 멀어가지고 가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 딜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기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차 중심으로 카시어링 서비스를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차. 지금 아직 충전 시설에 문제가 살짝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료비가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금액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용 고객이 늘어나면 현대차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그렇죠? 전기차를 더욱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운영 방식도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소카와 그린카는 각각 소카와 롯데렌탈이 직접 차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딜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누가 한다? 지역 중소 렌터카 업체가 맡는다고 합니다. 현대캐피탈은 그냥 앱을 만들어서요. 서버 운영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일종의 콜센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운영은 지역 렌터카 업체가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이 기대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왜 현대차가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냐? 계속 얘기했지만 공유 경제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놓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도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 이런 혁신적인 전략을 펼친 것이죠. 소카 대주주가 또 SK그룹이고요. 그린카 역시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사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차량을 이용하는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서비스가 시행됐을 때 시장에서 그럼 과연 현대차가 했으니까 성공 거둘까라고 하는 부분은 살짝 의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가격이 문제라고 해요. 그렇죠? 탁송 비용이 들어서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나 있는 곳으로 갖다 준다는 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현대캐피탈은 그걸 보완할 건데 했더니 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당 이용 가격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내세우긴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튼 첫 번째는 가격이 그럼 조금 비쌀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카시어링의 가장 큰 장점인 24시간 이용이 어렵다. 왜? 지역 렌터카 업체가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연 24시간 운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또 서비스 표준화 역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직영으로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도 있을 거고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어찌 됐건 1차 벤더한테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조금 밀려서 다음 달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사이트입니다. 차별화를 위한 공유경제의 또 다른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뛰어들긴 뛰어들되
기존의 소카와 그린카라고 하는 강좌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가 지금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과제를 받더라도 이러한 정도, 이러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차량을 이용하는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판매에 이용할 수 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차량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차를 타는 사람들에 관련된 빅데이터가 많아야 되니까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시츄에이션입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또 역시 포화네요. 좋은 게 없어요. 더 이상 고객들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규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떨어진 과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실게요. 자, 고객님, 여기서 만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어디서 만나면 되는 거지? 자, 대형마트 온라인 서점이 유통사와 손잡는 금융사라고 합니다. 즉, 금융사가 어딜 찾아간다? 유통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금융사들이 대형마트, 온라인 서점 등 유통업체와 전용 여수신 상품을 만들거나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는 등 유통업체와 관련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상 포화 상태잖아요. 은행에 뭐 예금 만들려고 통장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개인 고객 시장에서 이제 신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유통업체를 또 다른 판매 경로로 본다는 것이죠. 신한은행, 홈플러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홈플러스 고객을 위한 완전 타겟팅을 한 거죠. 홈플러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예적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여기에 가입하잖아. 우리 상품에 가입하면 홈플러스 마트 할인 쿠폰 줄게. 라는 가장 1차원적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홈플러스를 자주 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공략하는 것이죠. 자, S뱅크 온라인 마트를 연동한 특화 서비스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금융상품, 은행 금융상품이 있는 별도 페이지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홈플러스 왔는데 신한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겠네. 아마 예금 금리를 조금 더 주겠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할인 쿠폰 같은 걸 제공해 주겠죠. 난 어차피 홈플러스를 매일 가. 그럼 신한은행 쓰면 이익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빅데이터, 신한카드 참 빅데이터 잘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서 총 3,100만 명, 카드 회원 2,200이랑 홈플러스 900만에서 3,100만 명의 회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또 신한은행은 또 G마켓, SM면세점, 다위소와 줄줄이 협약을 맺어서 적금에 가입하면 뭐 해준다? 할인 쿠폰 준다. 또 신한그룹사 포인트를 다이소 가서 포인트로 쓸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지금 가장 아주 그냥 폭발적인 그냥 반응이죠. 카카오뱅크는 예스24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나 봐요. 가입을 하면 10,000원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벌였는데 이틀 만에 3만 명을 모두 채웠다고 합니다. 자,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고객과의 대면 창구였던 오프라인 지점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금융사와 유통사 간 제휴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업계의 진단이라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은행에 올 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은행에 오고 싶어도 지점이 없어지니까 은행에 올 일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만나야 돼요.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은행이 발로 뛰어서 거기 가서 직접 고객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인사이트, 시중은행의 대면 영업 채널 찾기. 어찌됐건 여러분들 은행원 하반기 공채 때 또 뽑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가만히 은행에 앉아 있어서 인터넷 은행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은행으로만 대응할 수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찾는 것 중에 하나로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사실 지금 은행의 가장 큰 이슈.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와 유통사 간 제휴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른 유통사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다음 8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다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는 점점 사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점심 시간이 되고 있어요. 즉 내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급식업체 입장에서 사람들이 급식을 덜 먹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급식도 계속 먹으면서 본인 시간을 갖게 활용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 이젠 오롯이 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넌 식판에 음식 담아서 먹니?
난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테이크아웃 급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메뉴가 점차 많은 급식장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줄 서지 않아도 돼, 시간 안 뺏겨, 빨리 먹을 수 있다, 4시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프레시박스, CJ 프레시웨이가 내놓은 프레시박스는 최근 전체 단체 급식장에서 확대 판매되고 있는데 503 식단 도시락에서 시작돼서 저열량과 저염식을 추구하는 특징이다. 제가 CJ 다녔었을 때 프레시웨이가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배달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503 식단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식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저염식이라 한 2시, 2시 반이 되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호아시아나 단체 급식장의 경우에 임직원들의 프레시박스 이용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트렌드인 거예요.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점심 먹는 것도 사실 하나의 업무의 연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 웰스토리 역시 테이크아웃 메뉴를 푸드코트형 매장 50여 곳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저염식처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나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테이크아웃 메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니즈를 맞춰준다는 것이죠. 자, 2010년대 이전까지는 테이크아웃 메뉴를 단체 급식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점심시간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근데 영양을 또 포기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영양을 챙기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 급식 도시락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그린푸드도 역시 현대백화점 20개 점포 내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 테이크아웃 메뉴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세계푸드 역시 마찬가지로 SSG, 청담동 SSG 푸드마켓 내에서 이런 걸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는 등 테이크아웃 문화가 점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급식 업체들도 건강을 생각한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크아웃 메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인사이트, 일코노미 시대. 제가 트렌드 말씀드릴 때 이제 일코노미죠. 내 시간이 중요해요. 현재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가 중요해요. 이제 점심시간까지도 나를 위해 쓴다. 대신 내가 그때 먹는 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를 파악하는 점심 도시락 자화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머스트헤브 아이템. 지금 어떤 문화라고요? 점심시간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이러한 트렌드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것을 제대로 공략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째 상황이네요. 자, 온라인몰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더욱더 진화되는 개개인 맞춤 서비스입니다. 자, 거울아, 내 메이크업은 몇 점이니? 화장품 매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쁘아 강남점인데 고객이 상품 진열대에서 결제를 요청하면 직원이 단말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슬롯에 카드를 딱 꽂아서 바로 결제를 처리합니다. 또 바코드 센서 통해서 멤버십 카드 적립도 한다고 하네요. 고객은 매장 안쪽에는 예전에는 이제 계산대까지 찾아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매장 어느 곳에서든 결제를 한다. 근데 실제 백화점을 가봐도 요즘에는 다 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과 그럼 무엇이 조금 더 다른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 포스라고 하거든요. 계산대 위에 고정되어 있는 포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 휴대용 기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럼 무엇이 편리해진 걸까? 무엇이 좋은 걸까?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매장 42곳에 모바일 포스를 시범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으로 경쟁했던 화장품 업계가 최근에는 정보기술 IT를 접목한 매장을 선보였는데 편리함,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저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쇼핑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하는 편리함이 있고요. 또 새로움을 앞세워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고객들을 계속 잡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화장품 매장에서 또 직원들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또 계산할 때에는 적립 샘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객이 몰리면 혼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고객이 불만족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또 매장의 혼잡을 줄이고 빠르게 고객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이스 정보통신과 협력을 하는 것이다. 또 바코드 센서, 카드 결제 슬롯, 카메라가 결합된 기기여서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 매장에 더 적합하다. 예전에 항상 계산대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산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매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중국인이 자주 쓰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도 역시 가능하고요. 카메라는 여권을 또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서 바로 즉시 세금 환급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 내 제품 재고 관리도 그냥 포스 하나로 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다른 화장품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은 네이처컬렉션 강남점을 스마트 스토어로 해서 대형 화면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메이크업에 대한 조언 또 인공지능이 적용된 앱이 구동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고객이 가서 뭐 하면은 인공지능이 대응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 찍으면 화장 분석해서 메이크업 콘셉트, 그다음에 완성도를 나타내주고 보완해야 될 점도 굳이 보완해야 될 점을 얘기해줘야 될까요?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보완해야 할 점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IT 기술이 화장품 매장에 접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집된 3만여 건의 메이크업 이미지 빅데이터랑 빅데이터 계속 나오죠. 전문가의 노하우를 앱이 딥러닝한 덕분에 이렇게 고객들한테 조언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매장을 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체험이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무조건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체험, 새로운 체험을 시켜줘야 고객들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다.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는 것은 뷰티 업계의 글로벌 추세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제품은 기본입니다. 매장이 오면 이제 제품은 기본인 거고요. 편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에게 맞춤식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만 이제 고객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째네요. 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뱅크의 폭격으로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시중은행들이. 근데 과연 인터넷 은행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쪽이 금리를 낮춰주니까 우리도 무조건 금리를 낮춰주면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은행이 1대1로 무조건 대응을 하면 되는 걸까? 그것 말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방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 맞나요? 공연장, 동네 사랑이 방된 지점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바일 은행 열풍의 계륵 같은 존재, 바로 은행 지점이죠. 이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 동네 사랑방 공간, 그 다음에 아니면 임대주택을 위한 어떠한 입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KB하나은행 전국 주요 거점 지점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컬처뱅크로 바꿔서 TF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과 손잡고 은행 안에서 각종 공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련 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콘텐츠 특화 모델이 하나 있고요. 영업점 내부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 모델로 운영하는 거예요. 역시 뭐예요? 은행 지점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은행은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점 2층에 있는데 우리 신촌 사랑방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강좌 역시 열려고 하고요. 외국인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커피숍 폴바셋 동부 이촌 지점점에는, 그다음에 롯데월드몰 지점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도 입점돼 있어서 단순히 이제 은행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엇인가와 결합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오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인 택배 보관함 스마일박스를 본점과 강남구 별관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점에다가요. 은행에 넣어서 일종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하네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임대사업도 하는 방안이죠. 보통 은행들이 입지가 좋잖아요. 역세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어떤 지점으로 남겨놓기보다는 아예 이걸 허물고 무엇입니까? 역세권 등의 리츠 등을 통해서 유동화해서 월세주택,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충당을 하자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다양화된 지점 하나를 놓고 다양화된 어떤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은행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행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필기 문제나 아니면 면접 때 질문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정답으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터넷 은행에 줄 수 없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은행들만이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어찌됐건 고객들이 우리 은행을 잊지 않고 우리 은행을 계속적으로 방문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모바일 은행 열풍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된 은행 지점을
이색적인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생각했던 이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륵 같은 존재인 은행 지점에 한번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째 시츄에이션이네요. 고객은 갑 오브 갑이죠. 예, 정말 갑 오브 갑이죠.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담당자라고 한다면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DIY 어디까지 왔니? Do it yourself죠. 자, 고객이 이번에 백화점 매장을 직접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코테 높은 백화점 MD 개편 과정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MD를 예전에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자, 강희 때 롯데백화점 대표는 각 백화점 점포에 MD를 개편할 때 고객들 간담회 해라, 설문조사해라, 고객 프로파일링 해라. 그것을 통해서 나온 그 목소리, 고객의 그런 VOC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MD 개편에 반영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과거처럼 백화점이 주도해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잖아? 고객들은 떠나갈 거야. 점점 고객들은 스마트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요구를 직접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실제로 김포공항점,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유식 테이크아웃 카페인 얌이밀 매장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은 30대 여성이 전체 고객의 37%를 차지하니까 다 뭐예요? 유모차를 들고 나오는 엄마들이 많겠죠. 그래서 유아동 상품군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대 여성이 주축이기 때문에 유아동을 위한 식음료 시설 입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친환경 이유식 테이크아웃 카페인 야미밀이 들어서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 지금 백화점 식품업계의 매출 중에서 이유식이 차지하는 비중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0, 50대 중장년층이 많은 롯데백화점 분당점에는 무엇입니까? 라이프스타일. 그렇죠? 라이프스타일이 편집 매장 입점 요청을 쇄도해서 무인양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이 분당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객의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생활 매장이니까 무인양품이 들어가는 것이죠.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건강과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매장을 오픈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스포츠 편집샵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산 본점 곳곳에도 편의시설이나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9층에 문화광장, 그 다음에 12층에는 공원도 만들었다고 한다.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마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니즈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인사이트.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지금의 소비 트렌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유통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B2C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고객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올바로 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기사처럼 어떤 그런 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백화점이 이제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건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자, 12번째 상황이네요. 고객층의 한계, 재고의 한계, 브랜드 인지도의 한계. 이것을 극복할 방안 뭐가 없을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게요. 자, 홈쇼핑에 홈에 없다. 홈쇼핑이 홈에 없다.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네요. TV 밖으로 나간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 승승장구입니다. 자, 홈쇼핑 업체들의 탈TV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TV에서만 오프라인 매장을 판매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적으로 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고객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의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샵 매장을 해서 동대문점, 송도점, 가든파이브점 총 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홈쇼핑의 플러스샵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대홈쇼핑에서 파는 옷들, 뭐 자파 이런 것들이 다 이 내에 있는 거예요. 자, 홈쇼핑 인기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입하는 O2O, 일종의 O2O 상설 매장인 것이죠. 그래서 정구 디자이너가 한 제이바이 되게 유명하죠. 또 한섬과 했던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모덴이라고 하는 상품. 그다음에 지금 50개의 패션, 자파, 명품 브랜드를 홈쇼핑에서 보던 것을 이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게끔 하는 것이죠. 플러스샵의 월 평균 매출이 뭐 동대문점, 송도점 모두 다 뭐 목표 매출액보다 20% 초과 달성을 했고요. 가든파이브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높은 실적, 굉장히 뭔가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데홈쇼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샵을 확대하고 있다. 이천 파주, 또 서울역 김해점을 계속적으로 오픈하고 있고 월 평균 방문 고객도 총 4만 명이다. 이게 이제 롯데 스튜디오샵입니다. 비슷하겠죠.
롯데에서 홈쇼핑에서 팔던 제품들을 실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은 첫 번째 홍보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홈쇼핑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딱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재고가 있는데 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트너사랑 동반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러한 훌륭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옴니채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옴니채널 스튜디오 샵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또 현장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멀티샵이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하는 이유는 첫 번째, 판매량을 넓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고, 홈쇼핑 주고객은 중장년층이지만 오프라인 매장 이용자는 다양하니까 다양한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또 자체 브랜드, PB 상품 많이 나오잖아요. 단독 브랜드를 계속 강화할 수 있죠. 또 상품의 팔로 높일 수 있죠. 인지도도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오프라인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옴니채널 구축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홈쇼핑 채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단품으로도 또 홈쇼핑은 무조건 세트로 사야 되잖아요. 가장 그게 큰 약점이긴 한데 단품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우리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이트. 홈쇼핑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이 아마 홈쇼핑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하는 이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해야 되냐? 첫 번째, 고객과의 접점. 두 번째,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 세 번째, 옴니 채널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방학 특집 에디션 저희가 9번을 같이 했더라고요.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반기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순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이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요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지원하시든지 간에 특히나 유통업, 금융 쪽은 4차 산업혁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떠한 움직임과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신문 읽는 방법,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시경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관련된 부분 읽으시고, 기업에 관련된 부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낸 것처럼 오피니언 부분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식견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상반기 마케팅 트렌드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꼭 내 직무가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입장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략을 짜봐라.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그럼 이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냐? 현실성이 있다 없다는 사실 논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논거를 얼마만큼 강화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인데, 그 논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때 마케팅 트렌드가 마이크로 마케팅이라는 게 있던데요. 체험 마케팅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하면 그 대답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식견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케팅 트렌드가 어땠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별 영업 전략, 이 부분도 역시 영업 직무만 지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럼 각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 현실성, 그 체감, 그 강도를 조금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MD 직무 이해하기, 이건 좀 약간 특화된 직무였지만 MD 직무 이해하기는 MD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서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내가 이것을 상품화하기까지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을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소비자 트렌드, 굉장히 좀 거시적인 내용이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답변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모든 콘텐츠 내용들을 신문에서 따왔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도 신문이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시키면 좋겠지만 신문이라도 조금 제대로 봐서 여러분들 답변 하나하나에 좀 탄탄함, 튼튼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논거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간절기가 올 텐데
관절기가 올 텐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정말 리듬 있는 생활, 그렇죠?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시간대 무엇을 하고가 이제 딱딱딱 잡혀 있어야 돼요. 리듬 깨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 마음 다부지게 잡수시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